안녕하세요. 썰 고양이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18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어요. 신발을 벗는 손이 멈췄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을게요. 저는 인천 부평구에 사는 올해로 신둘이 된 사립종합병원 내과 병동 간호사입니다. 지금 병원에서만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아침 7시에 나가서 오후 4시에 끝나는 날도 있고 야간 근무가 끼어있는 주엔 밤새 병동을 돌다가 교대를 받고 나오기도 해요. 남편 이재훈 씨는 대기업 계열사 차장이에요. 저보다 연봉이 높고 회사 안에서 나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소개팅으로 만나서 1년 반을 사귀고 34세 결혼했어요. 결혼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조용한 싸움이 시작됐는데 그땐 그걸 전혀 몰랐어요. 시어머니를 처음 뵌 건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 양가 상견례 자리였어요. 인천 연수구 쪽에서 오래 사신 분이셨는데 그 자리에서 첫눈에 든 게 있었어요. 단정하고 반듯한 분이셨어요.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짐이 없으셨고 말씀도 또렷하셨어요. 저희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건네셨고 자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셨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중견기업 임원이셨는데 오래전에 일찍 돌아가셨다고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시아버지 인맥과 그 시절 체면을 붙들고 주변 모임을 꾸준히 이어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냥 그렇구나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는 그때 몰랐어요. 상견례 식사가 반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보시면서 조용히 물으셨어요. 지금 병원에서 일한다고 했지요? 저는 네, 내과 병동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간호사가 몸이 많이 힘들지. 야간 근무도 있고. 저는 네, 그렇긴 한데 익숙해졌다고 했어요. 그 다음 말씀이 첫 번째 이상한 말이었어요. 우리 재훈이가 대기업 다니는 사람인데 아내까지 밖에서 고생하면 집안이 어수선해 보여요. 재훈이 내조를 잘 해줘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잠깐 공기가 멈췄어요. 저희 어머니가 슬쩍 저를 보셨어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속에서 뭔가 걸리는 게 있었지만 상견례 자리였으니까요. 그냥 넘겼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남편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시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재훈아, 여자가 일을 하면 밖에서 보는 눈들이 많아. 어미가 보기엔 처신을 각별히 잘해야 하는 자리야. 내가 잘 살펴야 해. 남편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가볍게 웃어 넘겼어요. 저도 웃었어요. 얼굴에 웃음을 유지했어요. 근데 속은 달랐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저한테 직접 한 말도 아니고 아들한테 한 말인데 그 말의 방향이 분명히 저를 향해 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이미 폭선이 있었어요. 처음 만나는 날부터 저는 그분한테 이미 검증이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는 그 다음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희는 인천 부평구에 전세 아파트를 얻어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방이 2개짜리 작은 아파트였어요. 처음 1년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는 연수구에 혼자 사셨고 멀지는 않았지만 각자 살림을 사는 거라 숨을 쉴 수 있었거든요. 주말에 한 번씩 찾아뵈러 가면 그때마다 뭔가 하나씩 말씀이 있긴 했어요. 부엌이 어떻다, 쿡간이 어떻다, 재훈이 밥을 제대로 챙기고 있냐 이런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참았어요. 시어머니 댁에 갔을 때만 듣는 말이니까 집에 오면 다 잊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병원 일이 제게 가장 안정적인 공간이었어요. 아침에 나가서 병동에 들어서면 그냥 할 일만 있었어요. 환자 상태 확인하고 투약하고 수액 체크하고 기록 남기고. 이 일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저는 이 병동이 내 자리구나 라는 느낌이 처음 들었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 간호사들도 좋았고 수간호사 선생님도 든든한 분이었어요. 일 처리가 야무지고 후배들한테 공정한 분이어서 저는 그분 밑에서 열심히 배웠어요. 언젠가 저도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처음 가졌던 게 그 무렵이었어요. 근데 그 꿈이 얼마나 오래 걸리게 될지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은 잘 됐는데 회복이 오래 걸렸어요. 혼자 지내시기가 불편하신 게 눈에 보였어요. 남편이 슬슬 합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려. 우리가 같이 사는 게 어떨까? 저는 잠깐 생각을 했어요. 허리 수술을 하신 시어머니를 혼자 두는 것도 마음에 걸렸고 남편이 편해지면 저도 편해질 거라는 생각이 어딘가에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더 오래 고민했어야 했는데 합가는 시어머니 댁인 연수구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오래 사신 집이 우리 전세보다 넓었거든요. 이삿짐을 옮기던 날 시어머니가 현관에 서서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같이 사는 거니까 살림을 정숙 씨가 맡아야 해. 나는 허리도 안 좋고 이제 기운이 없어. 저는 네, 열심히 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는 그때 몰랐어요. 합가 첫 달부터 시어머니의 말씀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반찬이 짜다, 청소를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재훈이 출근 전에 밥을 따뜻하게 챙겨야지 이런 것들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참았어요. 네,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그렇게 대답하고 끝냈어요. 근데 그게 매일이 되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하나는 다 사소한 거예요. 근데 그게 쌓이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은 뭘 지적받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을 감을 때면 현관문을 열기 전에 숨을 한번 고르게 됐어요. 오늘은 괜찮겠지 하고요. 근데 괜찮은 날이 드물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참았어요. 병원 일을 하다 보면 야간 근무가 피할 수가 없어요. 2주에 한 번씩은 밤새 병동을 돌고 분기마다 중증 환자가 몰리는 시기엔 연달아 야간이 들어오기도 해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귀가하는 날이면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는 눈빛이 묘했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하신 건가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야간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까 시어머니가 부엌에 계셨어요.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밤새 어디 있다 온 거예요? 저는 병원 야간 근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그 끄덕임이 납득하는 끄덕임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그냥 넘기는 끄덕임이었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서 씻고 누웠어요. 눈을 감았는데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 눈빛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 무렵부터 시어머니가 골프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모임에 나간다, 오늘은 라운딩이 있다, 누구누구를 만났다. 저는 처음에 그냥 어머니 낙이구나 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오래 혼자 사신 분이니까 밖에서 사람들 만나는 게 좋으시겠지 싶었어요. 남편이 어느 날 설명해 줬어요. 시어머니가 다니시는 골프 모임이 그냥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고요.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만들어진 인맥이 이어진 모임이라고, 거기 오가는 분들이 다 나름 사회적으로 자리 있는 분들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머니가 그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어머니 낙이겠거니 했어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 모임이 제 인생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어느 날 시어머니가 골프 모임에서 돌아오신 직후였어요. 클럽 가방이 현관에 세워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최 여사를 만났는데 우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 네 하고 부엌 쪽으로 발을 옮겼어요. 시어머니가 말씀을 이으셨어요. 최 여사 남편이 병원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 인천 쪽 큰 병원이라고 하던데. 저는 그 말에 발이 잠깐 멈췄어요. 어떤 병원이요? 시어머니가 손을 저으셨어요. 내가 잘 기억을 못해. 아무튼 인연이 있을 수도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최 여사가 누구인지, 그 남편이 어느 병원 사람인지, 그게 저랑 무슨 관계인지 그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거였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아이는 합가한 지 2년이 지나서 생겼어요. 딸이었어요. 태명은 별이라고 지었어요. 임신을 알게 된 날 병원에서 나오면서 혼자 조용히 웃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이였거든요. 시어머니한테 소식을 전했을 때 시어머니가 처음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임신이라도 살림은 내려놓으면 안 돼. 나는 허리가 안 좋아서 도와주기가 힘들 것 같아. 미리 말해두는 거야.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얼굴이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지만 그냥 참았어요. 임신 기간 내내 병원 일을 계속했어요. 입덧이 심한 날도 새벽에 나갔고 배가 불러서 오래 서 있기 힘든 날도 그냥 나갔어요. 남편은 어떤 날 어머니가 집에 계시잖아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계신다고 제 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니었는데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은 진짜로 행복했어요. 분만실에서 나온 아이를 안으면서 남편도 울었고 저도 울었어요. 시어머니도 아이를 보시면서 웃으셨어요. 그때는 이게 새로운 시작인가 싶었어요. 아이가 있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돌이켜보면 이미 폭선이 있었어요. 산후조리 기간에도 시어머니는 부엌 일을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느 새벽에 아이가 울어서 제가 일어나 달래고 있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문이 열렸어요. 기대를 했어요. 도와주시러 나오시나 싶어서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애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내가 잠을 못 자겠어. 좀 어떻게 해봐. 저는 아이를 더 꼭 안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아이가 돌이 지나고 걷기 시작할 무렵 그 잠깐의 행복했던 분위기는 이미 예전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골프 모임에 활발히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 모임 자리에서 어떤 말들이 오가고 있는지 그때도 전혀 몰랐어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였어요. 저는 그해 봄에 첫 번째 수간호사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었어요. 12년 넘게 같은 병동에서 일한 경력이었고 동료 평가도 나쁘지 않았어요. 직속 수간호사 선생님도 저를 밀어주고 계셨어요. 이번엔 될 것 같아. 강 선생 경력이면 충분해.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진짜 기대를 했어요. 수간호사가 되면 뭐가 달라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결과가 나온 날 저는 인사 게시판 앞에 서 있었어요. 수간호사 발령자 명단에 제 이름이 없었어요. 저보다 경력이 짧은 다른 선생님 이름이 올라가 있었어요.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냥 서 있었어요. 다음날 수간호사 선생님이 조용히 저를 부르셨어요. 강 선생, 이번에 점수가 이상하게 나왔어.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가.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가 안 간다는 그 말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어요.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어요. 그냥 내가 아직 부족한가 보다.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굳이 말씀드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시어머니가 먼저 아셨어요. 남편한테 들으셨던 거예요. 저녁 식탁에서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수간호사 안 됐다고? 재훈이한테 들었어. 저는 네, 다음 기회가 있겠죠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있다가 말씀하셨어요. 강 선생, 병원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보면 본인이 처신을 잘못한 거야. 실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 건성건성이면 어디서 인정을 받겠어.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이 얼마나 뻔뻔한 말인지를. 그로부터 2년 뒤 두 번째 수간호사 승진 심사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저는 더 열심히 했어요. 병동 내 교육 프로그램에도 자원해서 참여하고 케이스 발표도 2번이나 했어요. 야간 근무가 연달아 들어오는 주에도 빠지지 않았어요. 수간호사 선생님이 이번엔 문제 없어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결과가 나오는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발걸음이 조금 달랐어요. 기대가 있었으니까요. 인사 게시판 앞에 섰어요. 명단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읽었어요. 제 이름이 없었어요. 이번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첫 번째 때와 달랐어요. 텅 빈 느낌이었어요. 눈물도 안 났어요. 병동으로 돌아와서 그냥 일을 했어요. 환자 수액 체크하고 투약하고 기록했어요. 그냥 했어요. 점심에 수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복도 끝으로 불러내셨어요. 강 선생, 나도 모르겠어. 이번엔 진짜 이상해. 위에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알 수가 없어. 그 말이 이번엔 다르게 들렸어요. 위에서 뭔가 있다. 그 말 한마디가 뭔가를 건드리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잡아야 할지 몰랐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또 먼저 아셨어요. 그리고 이번엔 말씀이 더 길어지셨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 처신을 잘해야 한다고 했잖아. 병원이 그냥 일만 한다고 되는 데가 아니야. 주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 재훈이 내조도 제대로 못하면서 직장에서도 인정을 못 받으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대기업 며느리가 병원에서 2번이나 떨어지면 남편 체면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 남편이 옆에 있었어요. 저는 남편 눈을 봤어요.
남편이 눈을 피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뭔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억울함인지 서러움인지 구분도 안 됐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뭘 못했나? 14년을 이 병동에서 버텼는데 두 번의 심사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그때도 아직 몰랐어요. 몸이 지쳐갔어요. 마음보다 몸이 먼저였어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일어나질 못했어요. 몸이 납덩어리처럼 무거웠어요. 그냥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학교 갈 시간이 됐다는 걸 아이 방에서 나는 소리로 알았어요. 그때 겨우 일어났어요. 아이 가방을 챙기고 밥을 데워줬어요. 아이가 엄마 괜찮아? 라고 물었어요. 저는 웃었어요. 응, 괜찮아. 그 웃음이 꾸며진 건데 아이는 몰랐겠죠. 병원에서도 그랬어요. 몸이 무거워도 그냥 나갔어요.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병동이 제게 남은 거의 유일한 공간이었거든요. 병동에 들어서면 할 일만 있었어요.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투약을 하고 기록을 남기는 그 시간만큼은 그냥 간호사인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게 좋았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 생각도 안 해지지가 않았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의 그 침묵이 보였어요. 수간호사 선생님의 위에서 뭔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텅 빈 느낌이었어요. 눈물도 안 났어요. 울 힘도 없는 건지 눈물이 바닥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멍하게 있었어요. 씻고 밥 먹고 잤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아이한테만은 괜찮은 척했어요. 아이가 유일하게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줬거든요. 엄마, 오늘 힘들었어? 하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그 아이밖에 없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한테서 위로를 받는 제 처지가 기가 막혔지만 그냥 견뎠어요. 그냥 했어요. 그 무렵이었어요. 오래된 동료 간호사 선생님이 어느 날 저를 따로 불렀어요. 김 선생님이라고 저보다 5년 선배였어요. 병동 안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고 병원 안 돌아가는 사정도 꿰고 있는 분이었어요. 점심시간에 구석진 휴게실로 저를 데려가시더니 말했어요. 강 선생, 나 솔직하게 물어봐도 돼? 저는 네 라고 했어요. 김 선생님이 말했어요. 병원 이사 중에 정 이사라고 있잖아. 그분 부인이 최 여사인데 혹시 알아? 저는 이름은 들어봤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골프 모임에서 만나는 분이라고 했었으니까요. 김 선생님 얼굴이 굳었어요. 강 선생 시어머니가 그 최 여사랑 골프 모임 같이 다닌다는 거 나 얼마 전에 들었어.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됐어요. 김 선생님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병원 업무팀 직원 중에 최 여사 아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한테 들은 건데 그 골프 모임에서 강 선생 이야기가 나온다더라고. 강 선생이 병동에서 텃세가 심하다. 환자 보호자랑 트러블이 있다. 성격이 모나서 윗사람들이 힘들다고? 귀가 멍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김 선생님이 제 팔을 잡았어요. 강 선생, 그 말들이 최 여사를 통해서 정 이사 귀에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번 심사도 지난 심사도 그게 영향을 준 거라고 생각해. 손이 떨렸어요. 14년이었어요. 텃세가 심하다. 트러블이 잦다. 성격이 모나다. 저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 번도 그런 방향으로 들어맞은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이 이사 귀에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의 출처가 시어머니라는 거잖아요. 그 연결이 머릿속에서 이어지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얼굴이 하얗게 되는 느낌이었어요. 병동으로 돌아가서 그냥 일을 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근데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생각이 이리저리 흘렀어요. 이게 진짜인가? 시어머니가 골프 모임에서 제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다는 게, 그 말이 이사 귀에 들어갔다는 게, 그래서 두 번의 심사가 그렇게 됐다는 게, 이게 다 연결되는 건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없는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 들어오니까 시어머니는 골프 모임에서 막 돌아오신 참이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골프 장갑을 벗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오늘 최 여사 만났어. 우리 며느리 병원 잘 다니냐고 하더라고. 손이 떨렸어요. 저는 그냥 네 라고 했어요. 아무 표정도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부엌으로 들어가서 물을 한 컵 마셨어요. 컵을 내려놓는 손이 흔들렸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천장을 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최 여사가 우리 며느리 잘 다니냐고 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오늘도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아이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며칠 동안 밤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생각을 했어요.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지면 그냥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말을 해야 하나? 남편한테 말을 해야 하나? 근데 남편이 믿어줄까?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해? 라고 할 게 뻔했어요. 김 선생님한테 들은 말이 전부였어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이걸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이가 자는 옆방에서 숨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이 아이한테 어떤 엄마로 살아야 하나? 이 집에서 이대로 살아야 하나? 어떻게 할지를 결심하는데 나흘이 걸렸어요. 나흘째 새벽에 눈이 떴을 때 생각이 정리됐어요. 일단 조용히 움직이기로 했어요. 움직이기로 결심하고 나서 처음 한 건 노무사 상담이었어요. 김 선생님이 아는 노무사 사무실 연락처를 조용히 건네줬어요. 저는 혼자 갔어요. 노무사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말했어요. 인사 개입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야 해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겠지. 그냥 들은 말로는 아무것도 안 되지. 그래도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처음으로 발밑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뭔가 실마리를 잡기 시작한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한 건 제 통장 확인이었어요. 제 명의로 된 통장이에요. 15년 동안 월급을 받으면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돈이 제 것이라는 걸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실감했어요. 이 돈이 있으면 몇 달은 버틸 수 있어. 그 생각이 들면서 어딘가 가슴이 조금 내려앉았어요. 내려앉는다는 게 나쁜 느낌이 아니었어요.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이 학교 근처 아파트 월세도 조용히 알아봤어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나갈 준비는 해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부동산 앱을 열어서 매물을 확인하는데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방이 2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제 방, 하나는 아이 방. 그게 전부면 충분하다고. 집에 돌아와서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한테 밥을 드렸어요. 남편 퇴근을 기다렸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요. 그냥 했어요. 조용히.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제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귀가한 날이었어요. 몸이 무거웠어요. 밤새 병동을 돌고 교대를 받고 나오면 늘 그런 느낌이에요. 집에 들어오니까 거실이 이상했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전화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낮았다가 높아졌다가 했어요. 저는 신발을 벗으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아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지 않은 채로 그 자리에 섰어요. 나는 그냥 걱정이 돼서 한 말인데 왜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최 여사한테 무슨 피해를 줬다고.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남편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를 보더니 손짓을 했어요. 거실로 들어오라고요. 남편이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앉았어요. 가방이 아직 어깨에 걸려 있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최 여사가 어머니한테 많이 화가 나셨나 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이 숨을 한번 들이켰어요. 골프 모임에서 일이 생겼는데 최 여사가 그게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아까 전화를 받기 전에 최 여사가 어머니한테 건 전화를 내가 거실에서 옆에 있다가 다 들었어. 최 여사가 홧김에 말씀을 하시는데 남편이 멈췄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이름이 나왔어. 분명하게. 그 말이 공기 속에 천천히 퍼졌어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최 여사가 뭐라고 했어요?
남편이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 시어머니가 며느리 험담을 하도 해대서 자기가 남편한테 말까지 했다고 어머니한테 소리치셨어.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전화 소리가 멈췄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깨에서 가방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손이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그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당신 이야기를 최 여사한테 했던 거야. 병동에서 텃세가 심하다, 트러블이 있다고. 그게 정 이사한테 가서 2번의 심사에 영향을 준 거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당신 알고 있었어? 저는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어느 정도는요? 남편 얼굴이 무너졌어요. 18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22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시어머니 얼굴에 있었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황함 뒤에 뭔가 더 있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 알았어요.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직접 물었어요. 거실에 3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남편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최 여사한테 이 사람 이야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냥 걱정이 돼서 한 말이야. 며느리가 병동에서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남편이 말했어요. 걱정이 돼서 텃세가 심하다고, 트러블이 잦다고 하셨어요? 그게 걱정이에요? 시어머니가 잠깐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말씀하셨어요. 그게 다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최 여사가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지 내가 인사에 어떻게 했겠어. 남편이 말했어요. 그 판단이 정의사 귀에 들어가서 이 사람 승진 심사에 영향을 준 거잖아요. 2번이나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어요. 그건 내가 알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인사를 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없었어요. 남편이 다 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목소리를 더 낮추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 사람이 15년을 그 병동에서 일했어요. 실력이 없어서 2번 탈락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걸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게 처음이었어요.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서러워서가 아니었어요. 오래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15년 동안 혼자 감당했던 것들이요. 그냥 울었어요. 이후 일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흘러갔어요. 시어머니가 골프 모임에 더 이상 나가지 않으셨어요. 나가지 못하신 게 맞을 거예요. 최 여사가 먼저 등을 돌리셨으니까요. 최 여사가 모임에서 거리를 두기 시작하니까 다른 분들도 자연스럽게 시어머니를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했대요. 그 모임 안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고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의심하게 된 거니까요. 자기들한테도 그런 말이 오갔을 수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들었다는 불편함이 생겼겠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20년 넘게 이어온 그 골프 모임에서 조용히 혼자가 되셨어요. 병원 쪽에서는 정의사 관련해서 내부 정비가 조용히 이루어졌어요. 저는 그 세부 내용을 알지 못해요. 다만 그 이후에 치러진 정기인사 심사에서 저는 수간호사 발령을 받았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던 그 말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15년 경력이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수간호사 선생님이 결과를 알려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강 선생, 이번엔 점수가 제대로 나왔어. 원래 이렇게 나왔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했어요. 남편은 모든 게 드러나고 나서 제대로 앉아서 사과했어요. 내가 어머니 말만 듣고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미안해. 저는 그 사과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로 15년이 지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이혼을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별거를 선택했어요. 제가 먼저 나오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어디로 가려고? 저는 말했어요. 제가 알아봐뒀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미리 싸둔 짐 가방을 꺼냈어요. 큰 가방 하나, 작은 가방 하나. 중요한 서류들, 아이 물건들, 제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아침은 이상하게 맑았어요. 봄이 막 끝나가는 때였는데 볕이 창문 가득 들어왔어요.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아이 학교 가는 것도 챙겼어요. 아이를 학교 앞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오면서 하늘을 봤어요. 파랗고 높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밥을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밥을 차려드렸어요. 남편 출근도 배웅했어요. 평소랑 똑같이요. 남편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방에서는 TV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때 미리 싸둔 짐 가방을 꺼냈어요. 큰 가방 하나, 작은 가방 하나. 현관에 서서 신발을 신었어요. 그 순간이 이상하게 천천히 흘렀어요. 신발 끈을 묶으면서 손가락 끝으로 전해지는 감촉이 느껴졌어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손바닥이 차가웠어요. 문을 열었어요. 바깥 폭도로 나온 순간 봄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찬 듯 따뜻한 공기였어요. 문을 닫았어요. 소리가 크지 않았어요. 조용히 닫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깐 서 있었어요. 발밑이 단단했어요. 계단을 내려갔어요. 아파트 로비를 지나서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가락 사이로 봄바람이 지나갔어요. 저는 걸었어요. 지금 저는 인천 부평구 안쪽 작은 아파트에서 딸아이랑 둘이 살고 있어요. 방이 2개예요. 하나는 제 방이고 하나는 딸아이 방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 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좋아요. 2사람이 먹을 밥을 지을 때 더 이상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먹고 싶은 간으로 해요. 짜게 먹고 싶으면 짜게 하고 싱겁게 먹고 싶으면 싱겁게 해요. 아이가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 라고 할 때 저는 그냥 웃어요. 그 웃음이 꾸며진 게 아니에요. 진짜 웃음이에요. 52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요. 병원 일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수간호사가 된 지 이제 몇 달이 됐어요. 달라진 게 있냐면 아침에 병동에 들어섰을 때 제 발이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전엔 병동이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집에서도 숨이 쉬워지거든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야간 근무가 있는 날은 아이한테 미리 말해두고 아이도 이제 혼자 저녁을 챙겨 먹을 줄 알아요. 야간 끝내고 집에 들어올 때 아무도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씻고 자면 돼요. 그 가벼움이 아직도 가끔 낯설어요. 오랫동안 당연하지 않은 게 당연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오래된 상처를 다시 꺼내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래도 꺼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이야기 남겨주시면 다 읽을게요.